자, 지난 시간에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했죠. 오늘은 이제 그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열기관과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을 딱 두 줄로 요약해서 복습을 하면 크게 보면 두 개의 식이 나왔죠. PV = nRT라는 식이 하나 있었고요. 압력과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식이죠. 대체로는 이 갇혀있는 이상기체를 다루기 때문에 이 몰수와 기체 상수는 같은 상황이 주로 많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일-샤를의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 압력과 부피의 곱이 온도에 비례하는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연력학 1법칙은 요 갇혀있는 기체에 대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Q는 W 더하기 델타 U 이런 식을 배웠죠. 요거는 이제 월급처럼 생각해라 그랬죠.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는 열 에너지의 크기고요. 얘가 플러스면은 이제 열을 받는 거고요. 마이너스면 기체가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Q라는 열 에너지를 받아서 W만큼 일을 하고 델타 U만큼 내부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W는 1이죠. 1이니까 피스톤에게 한 일이었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은 부피가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면은 부피가 감소하는 거였습니다. 그 델타 U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었는데 내부 에너지는 곧 총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 온도에 비례했었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것은 결국 온도의 변화에 비례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기체의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뜻이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음이라는 것은 이 기체의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부피의 변화에 비례하고 이 녀석이 온도의 변화에 비례하니까 요 두 개로부터 이제 부피와 온도 변화를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부피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를 넣으면 이 압력의 변화를 이 식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을 실제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 11월에 있었던 수능 문제이네요. 자, 그림 가와 나는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 그러니까 가와 나는 이 몰수가 같습니다. 가는 부피를 나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각각 동일한 열량 Q를 공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단열 과정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게 추가적으로 열 공급 장치를 통해서 열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는 여기서 등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니까 이 등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하고 나에는 동일한 열량 Q를 공급한 거고요. 그래서 가와 나에서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는 각각 V와 T였습니다. 근데 가열 이후에 나의 경우에는 기체의 부피가 2V로 증가한 이런 상황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기본적으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마찰을 무시하고요. 그럼 보기를 한번 봅시다. 기억. 가열 후 나에서 기체의 절대 온도는 T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렸죠? 일단 얘는 등압 과정이니까 나의 경우에 식을 한번 연력학 법칙을 써보면요. 여기다 써볼까요? 나의 경우에 등압 과정이죠. Q는 나와 있죠. Q만큼 열을 공급한다가 되어 있죠. 그리고 W 더하기 델타 U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등압 과정의 특징은 하나가 플러스면 전부 다 플러스였죠. 그래서 지금 열을 받고 있으니까 Q가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도 증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온도가 T였으니까 열을 받고 나면 T보다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근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구해 볼게요. 이게 온도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로 바뀌는 경우 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요. 처음에는 뭐 압력이 P였고요. 부피는 V였다라고 합시다. 부피는 V로 나와 있었죠. 그리고 nRT예요. 근데 압력이 일정한 변화니까 얘와 얘는 안 변하죠. 그래서 나중 상태에도 P는 그대로고요. 부피는 2V로 바뀌었어요. nR 그대로고요. 온도는 T'이라고 하면 T'이 바로 보이죠. 이 T가 됩니다. 정확하게 구하면. 뭐 근데 기억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연습 삼아 한번 구해봤습니다. 다음 니은을 보면 가열 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 연력학 법칙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가의 경우에 연력학 법칙을 한번 써볼까요? 가의 경우에는 Q라는 열이 공급되었는데 부피 변화가 없죠. 그래서 0이 됩니다.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를 델타 U 가라고 할게요. 그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나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델타 U 나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 식을 비교해 보면요. 요 Q가 같잖아요. Q가 같죠. 그리고 지금 가의 경우에도 열을 받고 있으니까 Q가 플러스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지금 가의 경우에는 Q만큼이 전부 다 100% 내부 에너지의 증가로 쓰인 겁니다. 등적 과정에서. 근데 나의 등압 과정에서는 Q만큼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일부는 피스톤에게 일을 하는데 쓰고요. 일부는 내부 에너지의 증가에 쓰이게 됩니다. 그럼 요 둘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나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온도가 T로 같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더 온도가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에너지도 더 많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나에서 등압 과정이죠. 외부의 한 일은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를 비교하고 있냐면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요만큼이죠. 요만큼이고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이만큼인데요. 얘는 Q잖아요. 근데 얘는 Q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Q보다 작고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니까 가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더 작죠. 그런 상황입니다. 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다시피 연력학 제1법칙과 이제 PV =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 두 가지가 쓰였죠.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한 게 상황이 두 상황이니까 식이 4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분석하는 이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가 썼던 것은 이 두 개의 기체의 양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2015년 10월에 있었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 그림 가는 단열된 실린더에, 그러니까 단열된 실린더라고 해서 단열 과정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단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실린더가 단열되었다는 거죠.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상기체에 열을 서서히 공급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열이 공급되는 과정입니다. Q가 플러스인 과정이에요. 근데 압력이 일정한 상태, 이런 게 단서죠. 그러니까 가는 등압 과정이에요. 가는 등압 과정입니다. 압력이 일정하다고 아예 단서를 줬죠. 그러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당연히 Q가 플러스면 W도 플러스죠. 등압 과정에서.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증가하겠죠. 등압은 다 부호가 같잖아요. 그 다음 나는 가에서 열 공급을 중단하고 이제 기체를 압축시켜 다시 원래 부피로 돌아간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나는 열 공급을 중단했으니까
실린더 피스톤이 단열된 상태에서 열이 공급이 중단이 되면 단열 과정이 되죠. 그래서 나는 이 단열 과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그대로 골라라 했는데요.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부피가 증가하는 동안, 그러니까 등압 과정 동안이죠. 흡수한 열량은 기체가 한 일과 같다 했는데 틀렸죠. 등압 과정에서 등압 과정이니까 Q는 W 더하기 델타 U가 되는데 0이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열을 받으면서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도 증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가 한 일에다가 내부 에너지를 더해야지 같은 값이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을 보면 기체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 상태는요, 지금 요 부피가 증가된 상태에서 다시 원래 부피로 돌아오는 단열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열이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과정이죠. 그럼 이 단열 과정을 또 연력학 법칙을 써보면요, 단열 과정은 Q가 0이죠. W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단열 과정에서 보면요, 지금 부피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온도가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기체의 온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지금 요 과정으로 봐야 되겠네요. 가에서 나 상태니까 가 상태가 이 상태죠. 지금 헷갈리네요. 요 문제가 좀 이 구조가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 상태가 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단열 변화로 치면 처음 상태죠. 처음 상태가 가 상태고, 그러니까 가 상태가 처음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나 상태가 되는 거죠. 나 상태는 단열 수축이 일어난 나중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게 저도 이거 문제 볼 때마다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이 좀 헷갈리는데 좀 가 상태는 그러니까 단열 압축이 되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나 상태는 단열 압축이 된 이후의 이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의 변화를 보면 부피가 감소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증가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 나에서의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거예요. 네. 한 일이 같으면 에너지가 제로가 되잖아요. 내부 에너지가 제로가 되면 내부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 그게 바로 등온 과정이죠. 받은 열량만큼 100%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등온 과정이에요. 그거는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거지 내부 에너지가 0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Q는 W 플러스 델타 U 할 때 델타 U가 내부 에너지 변화입니다.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 그거를 조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보면 기체의 압력을 비교했네요. 그럼 여기서 압력식을 또 비교해 봐야 되겠죠. 압력은 V분의 nRT가 되죠. 거기서 n하고 r은 변화가 없을 거고요. 그죠? 갇혀 있는 기체니까. 근데 수축이 되고 있으니까 부피는 감소하고요. 단열 수축인 경우에 온도는 증가하죠. 온도는 증가하니까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은 증가합니다. 그럼 나가 나중 상태니까 처음 상태인 가보다 압력이 증가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귿도 맞습니다. 근데 요거를 연습 삼아 이런 그 그래프로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로. 그래서 PV 그래프로 한번 분석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상태는 아무 때나 찍어요. 이게 이제 맨 처음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가하 과정을 거쳐서 등압으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상태가
이 가라고 볼 수 있어요. 부피가 이제 증가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 단열 수축에서 원래 부피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단열 수축이 되면 이제 단열이 되면 이 부피가 감소하는 동안에 이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부피대로 이렇게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 상태가 이 나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압 과정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수축이니까 이제 그 온도는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등원 곡선을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온도가 이게 뭐 T1이고 이게 T2라고 하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단열 수축이 되면서 그럼 압력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죠. 지금 부피가 감소하면서 압력이 올라가고 온도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그래프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대체로 제가 풀어봤을 때는 이런 걸 그냥 그래프 자체를 주고 물어볼 때는 그래프를 해석하면 되는데 그래프가 안 주어지는 경우에는 굳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문제는. 그래서 그 연력학제 1법칙하고 PV = nRT 이 두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니디에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열기관과 연력학제 2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렸지만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아주 타이밍 좋게 기침을 하네요. 예, 이게 열기관의 이제 이 간단한 원리를 간단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고열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열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기관이고요. 고열원에서 저열원 쪽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가 흐릅니다. 그래서 고열원으로부터 열기관이 Q1의 열을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일을 하는 데 쓰고 나머지 남은 만큼을 저열원으로 방출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여러분 좀 상상하기 쉽게 약간 도움을 주자면 이 열기관은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열원은 자동차 그 엔진 내부에 이제 그 연료가 연소되는 부분 있죠. 가솔린이나 이제 그 경유가 연소되는 부분이 고열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저열원은 그 엔진을 둘러싸고 있는 뭐 냉각수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 대기 있죠, 공기. 이 공기가 저열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 열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추가로 설명하자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이제 그 열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열을 받는 이런 녀석을 열원이라 그래요. 그럼 대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열원이 되는데 대기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열을 좀 받는다고 해서 바로 온도가 바뀌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일정한 저열원은 얼음물도 또 만들 수 있어요. 그 얼음물이 열을 받아도 얼음이 녹긴 하지만 그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는 0도씨가 유지되죠. 이게 대표적인 저열원이 됩니다. 이게 끓고 있는 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열을 계속 방출하지만 끓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100도씨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기관도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에 고열원 부분이 온도가 일정하고요. 그리고 주변도 이제 온도가 일정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열기관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열기관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쓸 때는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써야 돼요. 그 시간은 뭐냐 하면, 결국에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인 사이클이 반복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죠. 반복적인 것은 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기 동안, 한 사이클 동안 하는 일을 동안에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 순환 과정의 특징은 결국에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한 주기가 지나면 완벽히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은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순환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온도의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기관이 계속 반복적인 어떤 사이클을 하잖아요. 반복적인 이런 일을 할 때 그 한 사이클 동안에는 다시 처음 상태로 모든 게 돌아오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순환 과정당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입니다. 그 여기 지금 요 개념도에 그려져 있는 Q1, Q2, W는요, 바로 전부 다 한 순환 과정당 열기관이 받는 열 에너지의 양, 한 순환 과정당 열기관이 저열원으로 방출하는 열 에너지의 양, 그게 Q2고, 그리고 이 W도 한 순환 과정당 열기관이 하는 일이 W입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요, Q는 W 플러스 델타 U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Q1만큼은 열을 받아요. 그죠? 근데 Q2만큼은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Q1 마이너스 Q2가 이 한 순환 과정 동안에 열기관이 총 흡수한 열량이 됩니다. Q1만큼 흡수하고 Q2만큼 방출하니까 Q1 빼기 Q2만큼을 한 순환 과정당 흡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한 순환 과정당 한 일이 W고 한 순환 과정당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인 겁니다. 그래서 Q1 빼기 Q2가 W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결국에 Q1의 열 에너지를 받아서 W만큼 일을 하니까 그 나머지만큼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Q1은 W 더하기 Q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통은 사고의 흐름이 생깁니다. 이게 한 순환 과정당 이제 1법칙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효율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열 효율이라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이 효율입니다. 그럼 이 열기관을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투입한 에너지는 Q1이 됩니다. Q2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열이 빠져나가는 건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기 이런 일을 좋아하는군요. 이건 근데 일부러는 안 나오더라. 이게 제일 웃겼어요, 오늘 중에서. 그냥 실수로 삑사리 난 게. 평생 중에 제일 웃겨. 굴욕적인데. 그래서 이 Q1이 우리가 이 열기관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로부터 얻어낸 게 W입니다. 그래서 얘가 투입이고 얘가 산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료율은 Q1분의 W가 됩니다. 근데 W는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Q1 빼기 Q2죠. 요거 나누기 Q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Q1분의 Q1은 1이 되잖아요. Q1분의 Q1 빼기 Q1분의 Q2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1 빼기 어떤 숫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항상 1보다는 작아요. 1보다는. 선생님 Q2가 0이면 1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Q2가 0이 되게끔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Q2가 0이 되려면 저열원이 아예 0켈빈이 되거나 고열원이 온도가 무한대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이 저열원으로 Q2가 어떻게든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Q2가 0이라는 거는요, 결국에 Q1이 전부 다 1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연력학 제2법칙으로 봤을 때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제가 전반 수업할 때 이거를 설명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영혼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시간이 남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빼볼게요. 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추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립니다.
근데 참고로 제1종 연구기관과 제2종 연구기관이 있는데 요거는 이런 겁니다. 제1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이 위배되는 연구기관이고요. 제2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2법칙이 위배되는 연구기관입니다. 제1종 연구기관이 좀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연구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투입한 에너지보다 산출되는 에너지가 더 큰 이런 연구기관이고요. 근데 주로 이제 특허를 내거나 이제 뭔가 그 주장을 하는 것들은 주로 제2종 연구기관입니다. 열 효율이 100%인. 그러니까 투입한 만큼 바로 에너지가 다 나오는 이런 이제 거를 보통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대체로는. 근데 이게 이제 그 왜 특허청에서 그냥 바로 걸러내냐 하면 연력학 제2법칙이 어차피 위배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위배되는 것을 증명하는 거는 어렵다고 해요. 실제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왜냐면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대체로 되게 복잡하대요. 연구기관 자체들이 대체로 보면. 그래서 그게 틀린 점을 찾는 게 약간 숨은 그림 찾기처럼 사실 어려운데 그런 걸 굳이 노력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어차피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될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만들어 보면은 이제 그 효율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효율이 이제 100%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이제 관련된 문제가 잘 출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뭐 한 요 정도 알면은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이때까지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도 출제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올해는 안 됐었어요. 그 제가 잘못 헛걸 봤나 보네요. 혹시 미래의 수능을 보고 온 게 아닐까? 자, 여기 예. 작년 6월에 있던 문제입니다. 문제는 보면 아마 쉬울 거예요. 그림은 온도가 T1인 열원에서 10kJ의 열을 흡수하여 W의 일을 하고 온도가 T2인 열원으로 6kJ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이 W가 얼마인지 바로 나오죠? 이 W가 4kJ이 되겠죠? 왜냐하면 10을 받아서 6을 방출했으니까 일은 4만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그래서 T1은 일단 T1은 T2보다 커야 되죠. 그래야지 열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W는 4kJ이고요. 그다음 열기관의 열 효율은 Q1분의 W잖아요. 여기서 Q1은 10kJ이고요. W는 4kJ니까 얘는 0.4가 됩니다. 열 효율은. 그래서 60%죠. 60%가 아니죠. 예, 40%죠. 예, 40. 그래서 기니에서 3. 예. 여러분이 자고 졸고 있는지 제가 그냥 테스트해 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은 마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그 연력학 제2법칙은요. 연력학 제2법칙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추가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요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설명을 좀 할까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 게 제가 좀 설명할 방법은 통계적인 엔트로피고요. 근데 좀 연력학에서 사용하는 엔트로피는 또 연력학적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과정은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두 개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하기는. 근데 제가 통계학적 부분이 근데 좀 감은 더 오기가 쉽거든요. 이게 더 원론적인 방법이고. 통계학적인 그 엔트로피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던지기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동전을 4개 던지면요, 4가지 거시 상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거시 상태는 뭐냐면 겉보기 상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면이 4개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앞면이 3개만 나와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앞면이 2개만 나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1개만 나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앞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근데 4개가 다 앞면일 확률은 차례로 던진다고 생각해 보면요, 논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 동시에 던지면 또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차례로 던지면은 좀 경우의 수가 그나마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4개 다 앞이 나오는 하나의 상황밖에 없죠. 예. 근데 3개만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앞 뒤앞, 앞 뒤앞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2개만 앞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더 많죠. 앞 뒤뒤, 앞 뒤, 앞 뒤, 앞 뒤, 뒤 앞, 뒤 앞, 앞 뒤, 뒤 앞, 뒤, 뒤 앞, 앞.
그래서 6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우의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동전 4개를 차례로 던지는 걸 수없이 반복하면 2개가 앞면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요게 이제 요게 가장 기본적인 엔트로피의 그 원리인데요. 엔트로피로 치면 2개만 앞면이 나온 상태가 엔트로피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개수가 많은 게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예요. 이게 이제 무질서한 상태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앞하면 뭔가 좀 질서 있잖아요. 근데 앞에 2개고 뒤에 2개면 뭔가 좀 무질서한 거예요. 요걸로 이제 확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산을. 이 보면 입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근데 여기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은 4개 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면 얘가 경우의 수가 제일 많아요. 이 계산해 보면. 전부 다 왼쪽에 있을 경우의 수보다 여기에 4개 있고 여기에 4개 있을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요. 입자 하나하나로 보면 왼쪽에 있을 확률과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반반이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 경우의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상태에 있을 경우의 수가 엔트로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무질서도는. 요거를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를 이제 여기가 이제 칸막이가 있고 여기 칸막이가 있는데 칸막이에 구멍을 뚫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A하고 B 요 2개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2개만 해볼게요. 4개를 하려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2개만 해봐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2개만. 그러면 A, B가요 전부 다 왼쪽에 있을 경우의 수를 한번 세워볼게요. 지금 그 칸이 4칸이 있죠. 그러면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4개, 5, 6, 7, 8, 9, 10, 11, 12개의 경우의 수가 있죠. 근데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을 경우의 수를 세워보면요. 아까 12개였죠. A, B가 16개 바로 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있죠. 16개가 아니라 32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왼쪽에 있고 하나가 오른쪽에 있을 경우의 수는 32개예요. 근데 2개라서 이렇지 이게 4개까지만 돼도요. 여러분 심심하면 나중에 해보세요. 숫자가 엄청 커질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2개만 해도요. 총 4개만 해도 전부 다 왼쪽에 있을 확률보다 2개는 왼쪽에 있고 2개는 오른쪽에 있을 경우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골고루 퍼지려고 하는 거예요. 4개일 때도 이런데요. 이게 실제로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어요. 6에 23승계가 있어요. 10에 23승계가 있어요. 그럼 10에 23승계가요. 전부 다 왼쪽에 있을 경우의 수 하고요. 그 중에 절반은 왼쪽에 있고 절반은 오른쪽에 있을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요. 이건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골고루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그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거죠. 엔트로피는 이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요 확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얘는 좀 지울까요? 여기 디퓨전이 아마 확산일 거예요. 디퓨전이 잉크방울을 떨어뜨려요. 그럼 잉크방울에는 아보가드로 수의 대략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분자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에 23승계가요. 근데 이게 요 좁은 곳에 모여 있을 경우의 수 하고요. 이 잉크 분자들이 골고루 퍼져 있을 경우의 수를 비교해 보면 이게 훨씬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있을 경우의 수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은 확률이니까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생활에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방이요. 시간이 지나는데 여러분이 아마 자연스러운 상태로 냅두면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생각해 보면 책장에 책이 꽂혀 있고 침대에 이불이 개져 있고 그 다음에 옷장에 옷이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예요. 근데 책이 바닥에 있고 옷이 책상 위에 있고 옷이 침대 위에 있고 뭐 이런 걸로 다 따져보면요. 이게 지법대로 있을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태로 놔두면 당연히 방이 어지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들어와서 방이 왜 이렇게 어지럽냐 물어보면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한 자연스러운 상태고 이걸 만약에 내가 정리를 한다면 우주 전체적인 엔트로피는 더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열 에너지로 발산이 돼요. 그러면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면 우주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를 한다는 것은 우주의 종말을 앞당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상태로 냅두는 게 이 연력학 제2법칙으로 봤을 때는 아주 유리한 건데, 근데 이걸 실제로 써먹으면 그 어머니의 손과 여러분의 등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아주 큰 힘을 주고받게 됩니다. 영광의 상처도 남게 되고요. 연력학 제2법칙이요. 그래서 사실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요. 되게 중요한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좀 많이 안 가르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물리학자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이게 서양 물리학자가 비유하기를 연력학 제2법칙을 모르는 것은 이제 셰익스피어를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사실 어째 보면은 어떤 과학자들의 시선으로 보면 연력학 제1법칙보다도 연력학 제2법칙이 훨씬 이제 틀릴 가능성이 없는 아주 그 정확한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력학 제0법칙과 연력학 제3법칙도 있는데요. 전력학 제0법칙은 A하고 B가 열적 평형을 이루고 B와 C가 열적 평형을 이루면 A와 C도 열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라는 게 연력학 제0법칙이고요. 연력학 제3법칙은 절대 영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뭐 얘기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 온도 0도가 되려면 엔트로피가 0이 되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엔트로피가 0 아니면 상수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그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건데 그 부분은 저도 그냥 그렇다라는 건지 거기에 또 뭔가 이유가 있는 건지는 저도 명확히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연력학 제2법칙은요. 제가 꼭 좀 시험하고는 무관합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 얘기한 거는요. 근데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나중에 대학을 가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생기면요.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건 진짜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하면. 그래서 그걸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 증가를. 그렇죠. 화학식에서는 그 뭐지? 최대한 간단해지려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어떤 식이 어떤 상호작용인가? 그 부분은 또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보통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는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확장해서 봐가지고 전체를 보면은 엔트로피는 반드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방을 정리하면요, 방의 엔트로피는 감소해요. 방의 엔트로피는 감소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치면은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1시간만 더 하면 이제 물리원이 끝나겠습니다. 물체와 열의 이동하고 전기 에너지의 이용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